스베틀라나는 자신의 생일이 다가오는 것을 생각하면 몸서리를 쳤다. 보통 사람들은 다가오는 휴일을 기뻐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손님들로부터 깜짝 선물을 기대한다. 생일 당일에는 좋은 기분으로 일어난다. 그러나 스베틀라나의 경우는 위에서 설명한 모든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축하해서 즐거움을 얻는 것은 그녀가 아니라 그녀의 남편 드미트리의 친척들이었다. 뻔뻔한 친척들은 가족의 집으로 와서 마치 자신들이 손님인 것처럼 행동했다. 며느리의 도움 요청은 무시당했다. 스베틀라나, 설거지 좀 하면 안 되니? 집에서 안주인이 설거지를 하면 가족의 행복이 씻겨나간다는 속담도 모르니? 돈도 흘러나가 버릴 거야. 시어머니 갈리나 페트로브나는 자신의 게으름을 이렇게 변명했다. 생일 준비는 저녁에 가게를 도는 것으로 시작되었. 스베틀라나는 무거운 식료품 봉지를 들고 다녔고 매번 남편은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제 시간에 오지 못했. 스베틀라나, 저녁에 내가 도와줄게. 일찍 퇴근해서 같이 가게에 가자. 남편이 말했다. 오늘은 오후 4시 전에 와줘. 그리고 오후 3시 30분쯤이면 어김없이 남편의 전화가 걸려와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바니치가 퇴근을 안 시켜줘. 내일도 일찍 나갈 거라고 했어. 월말이잖아. 모든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해. 혼자 다녀와. 내가 가게 근처로 가서 봉지를 들어줄게. 그리고 다시 드미트리는 제 시간에 오지 못했고 스베틀라나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연약한 어깨에 짊어져야 했다. 우리 식료품 사러 가는 거 좀 늦추면 어때? 그러면 내가 확실히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언젠가 남편이 제안했다. 그러면 또 어쩌다 보니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가게 문 닫기 전에 못 갈 거야. 아니, 그냥 어떻게든 나 혼자 할게. 네가 원한다면 난 제안했어. 이것은 마치 내가 도우려고 했지만 네가 너무 독립적이어서 스스로 거절한 것처럼 들렸다. 스베틀라나는 밤새도록 샐러드와 전체 요리를 만들고 감자를 깎고 그 외에 급한 일들을 했다. 남편은 그 시간에 이미 자고 있었다. 네가 어떻게 해야 할지 더 잘 알잖아. 나는 네 발밑에서 방해만 될 거야. 식탁은 테라스에 내놓을 테니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나는 일찍 일어나야 해. 잠을 못 자면 출근 못 해. 드미트리가 중얼거렸다. 아내는 힘이 다 빠져 말 그대로 쓰러질 지경이 되어서야 자정이 훨씬 넘어서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점심때쯤 갈게. 그때쯤이면 내 가족들도 다 와 있겠지. 남편은 보통 이렇게 말하고 출근했다. 오전 내내 스베틀라나는 요리를 하고 테라스에 식탁을 차리고 자신을 단장했다. 도착한 손님들은 며느리의 상태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쓸모없는 선물을 주고 식탁에 앉았다. 남편의 친척들과 남편을 시중드는 것은 스베틀라나의 몫이었다. 생일 파티에서 주인공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꼈다. 친척들이 저녁에 집으로 돌아갔다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정직한 무리는 이틀 더 머물렀다. 모두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깨끗한 침구를 깔고 남편의 어린 조카 미샤의 더러운 옷을 빨아야 했다. 요즘 그녀는 자신이 신데렐라가 된 것 같았다. 결혼 첫 해에 스베틀라나가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녀는 그 대답에 충격을 받았다. 샌드위치나 만들어봐. 칼은 식탁 위에 있고 소시지랑 치즈는 냉장고에 있어. 빵은 봉지에 들어있어. 보이지? 어디? 뭐가? 안 보여. 왜 나한테 부탁하는 거니? 나는 장님이나 다름없어. 게다가 부엌에 안주인이 둘이면 싸움만 나. 내가 소시지랑 치즈를 찾는 동안 네가 다 썰어놓을 거야. 그 이후로 스베틀라나는 시부모님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은 오직 쉬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달았다. 올가, 식탁에 접시 놓는 것 좀 도와줘. 며느리가 남편의 여동생 올가에게 부탁했다. 나 지금 바빠. 업무 전화해야 해. 너 혼자 할 수 있어. 나는 지금 고객이랑 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올가는 스베틀라나의 부탁을 거절했. 그리고 나서 올가는 스타스와 결혼했고 미샤가 태어났다. 스베틀라나는 아이를 돌보는 일도 자신에게 맡겨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스베틀라나, 분유 좀 데워줘. 직접 데워. 며느리가 대답해. 나는 내 부엌에 참견 안 해. 거긴 내 구역이잖아. 데워줘. 내가 먹일게. 분유가 데워졌을 때 올가는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다. 미샤를 직접 먹여. 벌써 울고 있잖아. 올가는 아마 화장실에 갔거나 어디 갔겠지. 시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허리가 아파서 얘를 안고 있을 수 없어.
그 이후로 생일 파티 동안 조카의 식사와 관련된 모든 일은 집주인의 몫이 되었다. 명절을 위해 가게에서 식료품을 사면서 그녀는 이유식, 쿠키, 주스도 챙겼. 그녀는 강제로 야채 피레를 만들어야 했던 이후로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 스베틀라나, 나 이유식 시작했어. 너 애호박 있니? 만들어줘. 나는 짐을 정리해야 하고 미샤는 벌써 배고파해. 왜 가게에서 피레를 안 샀어? 아, 시내에서 깜빡하고 안 샀어. 그리고 나중에 가는 길에 없었어. 가는 길에 없었다니? 나는 길가에 있는 가게에 가는데 여기서 거기까지 오케이 힘나대. 우리는 거기 못 가. 스타스가 술을 마셔서 안 돼. 혹시 경찰이라도 만나면. 미샤가 이미 배고픔에 울부짖고 있었기 때문에 스베틀라나는 피레를 만들러 가야 했. 아이가 기어다니고 걷기 시작했을 때 그는 안주인의 부엌으로 들어가려고 애썼. 당신 손주 좀 치워요. 오븐에 손대면 데일 거예요. 스베틀라나가 경고했다. 그렇게 부르지 말고 이름으로 불러. 미샤, 스베틀라나 이모 방해하지 마. 요리하고 있잖아. 시어머니가 투덜거렸다. 할머니는 아이를 부엌에서 데리고 나갔지만 몇 분 후에 그를 잊어버렸다. 아이는 다시 돌아왔다. 맛있는 냄새가 그를 유혹했고 누가 미샤 좀 부엌에서 데리고 나가요? 스베틀라나의 말에 거리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집주인은 참지 못하고 아이를 데리고 테라스로 나갔. 미샤가 방해돼요. 나는 요리하면서 얘를 볼 수 없어요. 애랑 좀 놀아주세요. 올가는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졌고 그녀의 남편은 급하게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드미트리는 바비큐를 피우거나 이웃집에 가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아예 강가로 산책을 나갔다. 스베틀라나는 아이를 다시 데리고 들어가서 유아용 의자에 앉혔다. 생일 파티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시누이는 보통 잠을 자고 있었다. 아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밥을 달라고 졸랐다. 스타스는 아이의 손을 잡고 방에서 데리고 나갔다. 스베틀라나 이모한테가 죽 줄 거야. 아이는 안주인의 침실로 가서 문 앞에서 칭얼거리며 아침을 달라고 졸랐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집주인은 벌떡 일어나 그와 함께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였다. 왜 올가는 아침에 미샤에게 직접 밥을 안 먹이는 거예요? 저는 명절 후에 피곤해서 더 자고 싶어요. 며느리가 갈리나 페트로브나에게 물었다. 걔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얘를 돌봐. 여기서라도 좀 푹 자게 해줘. 아침에 얘 밥 좀 챙겨주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우리가 떠난 후에는 하루 종일 자든 말든 상관없어. 그러나 스베틀라나는 하루 종일 잘 수 없었다. 전원주택은 항상 일이 많았다. 게다가 남편은 먹는 것을 매우 좋아해서 아내는 반나절을 부엌에서 보냈다. 그리고 아침에는 신선한 토스트와 향긋한 허브차를 준비하도록 일찍 일어나게 했다. 1년 후 올가는 직장에 복귀했지만 며느리의 집에 오면 다시 점심때까지 잤다. 걔는 늦게까지 일하고 저녁에는 애 보고 밥하고. 너도 알다시피 걔는 많이 피곤해. 시어머니는 계속 주장했다. 스베틀라나는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그녀는 남편의 조카와 잘 지냈다. 여자는 매년 생일날에 똑같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익숙해졌. 엄마, 나 이 기생충들 때문에 너무 지쳤어. 료년의 가족은 전혀 도와주지 않아. 그 사람도 서둘러 돕지 않고. 다 차려진 밥상에 와서 메뚜기처럼 먹어치우고 쓸데없는 선물 주고 주말 내내 그들을 돌봐야 해. 스베틀라나는 어머니에게 불평했다. 딸아, 네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거야. 좋은 것에 익숙해져서 아무것도 바꾸고 싶지 않은 거지. 그들을 초대하지 마. 그러면 돼. 물론 섭섭해하겠지만 초대도 없이 들이닥치지는 않을 거야. 엄마, 그렇게 할게. 요리하고 부산 떨지 않고 진짜 내 생일을 보내고 싶어. 예쁘게 옷 입고 머리하고 레스토랑에 갈 거야. 나는 라이브 음악과 둘이서 춤추는 것을 꿈꿔. 이건 내 생일이잖아. 왜 나를 존중하지 않는 남편의 친척들을 위해 이 날을 써야 하는 거지? 아이고, 딸아. 내가 너랑 같은 도시에 살았다면 매년 그런 축하를 해줬을 텐데. 엄마가 전화로만 축하해줄 수 있고 직접 축하해줄 수 없어서 너무 아쉬워. 나 너 너무 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시간이 전혀 없어. 집안일하고 남편 돌보느라 바빠. 스베틀라나가 슬프게 말했다. 나도 그래. 딸아, 나도 갈 수 없어. 나는 그렇게 믿어.
저녁에 스베틀라나는 남편에게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고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여보, 나 이번 생일은 다르게 보내고 싶어. 레스토랑에 테이블 예약하자. 우리 둘이서만 이 저녁을 보내자. 친척도 요리도 청소도 설거지도 아침에 미샤 울음소리도 없이. 좋은 생각이야. 나도 마음에 들어. 남편이 제안을 거절하지 않아서 그녀는 기뻤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무엇을 설명하지 않았다. 명절 전날에 싸움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 그냥 집에 계시라고 해. 1년 정도는 내 시중 없이 어떻게든 버티시겠지. 스베틀라나가 생각했다. 그러나 남편의 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의 생일날 공동 축하를 피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늦은 저녁까지 기다리다가 마침내 스베틀라나의 침묵을 참지 못했다. 료네치카, 내 아내가 전화를 안 받아. 내일 초대한다는 말을 못 들었는데 나한테 전화하는 걸 잊었나?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머리에 좋은 약이라도 먹으라고 해. 나는 효과가 좋았어. 엄마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에는 둘이서 레스토랑에 가기로 했어요. 스베틀라나는 벌써 자요. 내일 전화해서 축하해주세요. 무슨 소리야? 우리 없이 축하하겠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가문에 그런 일은 없었어. 생일은 가족 행사야. 무슨 레스토랑이야. 그 돈이면 모두를 먹일 수 있어. 그 코미디는 그만둬. 내일은 준비하라고 해. 우리는 평소처럼 점심때쯤 갈 거야. 하지만 엄마, 올가는 이미 내일 회사에 휴가 냈어. 스타스도 휴가 냈고 미샤는 아예 장난감을 잔뜩 샀어. 잔디밭에서 새공으로 놀고 싶다고 했어. 큰 자동차를 문 앞에 세워뒀어. 같이 가져가려고. 무슨 생각이야? 응, 엄마라고 부르지 마. 그리고 스베틀라나에게 미샤에게 점심때까지 죽을 끓여주라고 전해. 아이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해. 먹이고 재우면 식탁에서 방해받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 아이가 낮잠 자는 동안 본격적으로 축하할 수 있어. 드미트리는 침실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내가 뭘 두려워하는 거지? 그가 생각했다. 정말 왜 레스토랑에 가겠다고 한 거지? 돈을 그렇게 많이 쓰다니. 그동안은 괜찮았잖아. 온 가족이 축하하고 쉬고 춤추고 왜 기존의 전통을 바꾸려고 한 거지? 남편은 침실로 들어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가 방금 전화하셨어. 내일 점심때쯤 오신대. 하지만 우리 저녁에 레스토랑에 가기로 했잖아. 무슨 손님이야? 당신도 내 생각에 동의했잖아. 지금은 마음이 바뀌었어. 너 나랑 친척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야? 내일 준비해. 그리고 일찍 일어나. 제 시간에 못 맞출라. 그런 날에 싸움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 내 생일날에 나는 또 당신 친척들의 하녀가 되겠네. 지긋지긋해. 제대로 축하하고 싶어. 그물이랑 말고 항상 갖다 줘, 가져와, 씻어, 요리해. 얼마나 더 해야 해? 돕고 싶지는 않으면서 마치 내가 그들의 농노이고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요구해. 스베틀라나, 말 조심해. 네, 하고 싶다는 말은 이기적으로 들려. 내 친척들을 위해 3일만 참으면 되잖아. 나머지 시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스베틀라나는 눈을 굴리며 자신이 도대체 언제 자기 마음대로 했는지 기억해내려고 애썼다. 결혼하기 전뿐이었다. 드미트리와 함께 살면서 그녀는 모든 것을 다하고 그의 친척들을 만족시켜야 하는 가정부가 되었다. 아니면 어쩌면 내일 우리 레스토랑에 가서 쉬고 당신 친척들은 다음 주말에 오라고 하면 어때? 나는 내 생일을 즐기고 싶어. 그들이 그렇게 쉬고 싶다면 일주일 후에 오라고 해. 나 그들 맞을 준비라도 하게. 나는 다 말했어. 내 쪽에서는 어떤 타협도 없을 거야. 내 결정을 받아들이고 내일 손님 맞을 준비해. 나는 엄마와 여동생에게 계획을 바꾸라고 설득할 생각 없어. 올가와 스타스는 너를 축하해주기 위해 특별히 휴가를 냈어. 내 견덕 때문에 그들이 모든 것을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는 일 안 하니까 상사에게 자기 일 때문에 휴가 내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 바람은 당신에게 그저 어리광일 뿐이야.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집안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아. 휴가를 내기 전에 왜 나에게 물어보지 않은 거야?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휴가 내고 나는 올해 그들을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내 생일에 오는 전통은 수년간 이어져 왔어. 왜 지금 당장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바뀌어야 하는 거지? 물론 아무도 너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네가 갑자기 어린 바보처럼 획돌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내 쪽에서 보면 유치원 같은 짓이야.
나는 당신에게 내 생각과 바람이 변덕이라는 것을 알았어. 앞으로 명심할게. 그래, 이야기는 끝났어. 내일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해. 그리고 내 친척들과 나에게 화내지 마. 알았어? 알았어. 당신 말 알았어. 아내가 조용히 대답했다. 스베틀라나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고 남편과의 대화 후 진정할 수 없었다. 엄마의 압박에 굴복할 거였으면 애초에 내 제안에 왜 동의한 거야? 나는 정신적으로 손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됐고 또 미시아를 나한테 맡길 거야. 최근에 그녀는 어떤 심리학자의 비디오를 우연히 보았는데 거기에서는 생일을 소란스럽고 부정적인 일 없이 편안한 환경에서 보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 날짜에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다. 그는 마치 인생의 새로운 시기를 시작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생일 후의 매일은 미래의 한 달이다. 즉, 생일 자체는 첫 번째 달이고 다음 날은 두 번째 달, 이런 식이다. 그녀는 3일 동안 친척들을 돌보느라 보냈다. 이것은 3일 동안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며칠 더 손님들이 어지럽힌 것을 치우고 침구를 빨고 집을 정리한다. 그래서 내 아내가 항상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여자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리고 스베틀라나는 밀교 채널도 보았다. 거기에서는 생일에 시끄러운 파티를 열지 말라고 조언했다. 조용한 곳을 찾아서 명상하고 인생을 즐겨야 한다. 그런 권고사항을 따르는 것은 여자가 꿈만 꿀 수 있는 일이었다. 둘이서 축하하는 것도 안 됐어. 무슨 명상이야. 스베틀라나가 투덜거렸다. 잠은 오지 않았다. 안주인은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냄비를 꺼내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요리를 시작했다. 가게 문 열면 뛰어가서 식료품을 더 사야겠어. 여자가 결심했다. 드미트리는 일찍 일어났고 아내가 이미 요리를 시작한 것에 매우 놀랐다. 시간이 안 된다고 하더니 이렇게 훌륭하네. 싸울 필요도 없었어. 당신 뭐 잊은 거 없어? 스베틀라나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았다. 아, 그래. 생일 축하해. 지금 선물 가져올게. 남편은 엄숙한 표정으로 부엌에 상자를 들고 들어왔는데 그 위에는 프라이팬이 그려져 있었. 스베틀라나의 얼굴이 길어졌고 손에서 감자가 떨어졌. 지금 나 놀리는 거. 류냐, 나 생일 선물로 뭐 받고 싶은지 보여줬잖아. 선물 고르는 수고도 덜어줬어. 그냥 손가락으로 가리켰잖아. 나는 그게 너무 비싼 선물이라고 생각했어. 그건 너 50살 생일에 사줄. 도대체 오늘이 무슨 날이야? 또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건 프라이팬이야. 너 요리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리고 너한테 필요할 거야. 마침 오늘 그 성능을 시험해 볼 수 있. 더 이상 이 주제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아. 가서 세수해. 지금 아침 준비할게. 스베틀라나는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관심사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완전히 확신했다. 그에게는 자기 자신과 그의 친척들만이 최우선이었다. 드미트리가 떠났을 때 그녀는 1시간 넘게 울었다. 그러다 세수를 하고 자신을 보며 말했다. 내가 왜 속상해하는 거지? 이건 내 생일이잖아. 정신 차려야지. 스베틀라나는 계획한 바를 실행하기 위해 옷장을 열어 점심때쯤 갈리나 페트로브나가 초인종을 눌렀다. 차에서 스베틀라나의 시아버지가 냄비 세트를 들고 내리고 있었.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화가 나기 시작했다. 밖에 더운데 목말라. 이 뻔뻔한 여자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대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다. 이어서 올가의 차가 도착했다. 스타스는 트렁크에서 짐 가방을 꺼내고 있었고 올가는 유아용 카시트에서 미샤를 꺼내고 있었. 아이는 칭얼거리며 밥을 달라고 보챘. 뭐하고 서 있는 거야? 올가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아무도 문을 안 열어. 두드리고 전화하고 기머거리인가 봐. 어디 창문 열린 데 없나? 거기다 대고 소리쳐봐. 스타스가 제안했다. 집 주위를 돌아봐. 혹시 정원에서 식탁에 올릴 딸기라도 따고 있을지 모르지. 갈리나 페트로브나가 말했다. 그러나 스베틀라나는 정원에도 집에도 없었다. 아무것도 모르겠어. 테라스에 식탁도 안 차려져 있어. 시간이 없었나? 혹시 집 안에서 차리기로 했나? 시어머니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지금 료냐에게 전화해봐야겠어. 무슨 일인지. 여보세요, 엄마. 나 지금 가고 있어. 곧 도착해. 네. 아내가 아무데도 없어.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 나 아침에 축하한다고 전화했는데 안 받았어. 내 마누라 어디 있어? 모르겠어. 아침에는 집에 있었어. 지금 내가 갈게.
혹시 머리 말리고 있어서 못 들었을 수도 있어. 여기 우리 이웃들이 다 들었을 거야. 내가 대문을 두드리고 전화하고 소리쳤어. 드미트리가 도착해서 문을 열자 손님들은 안으로 들어가 곧바로 집안 곳곳으로 흩어졌다. 안주인은 아무데도 없었다. 남자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연락처 목록에서 장모님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다. 여보세요, 류냐 안녕? 타마라 파블로브나, 안녕하세요. 스베틀라나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녀는 아침에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집에 없어요. 류냐. 내 딸 어디 있는지 알아. 지금 나한테 오고 있어. 어떻게 장모님한테 가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네가 전화하면 베개 밑에 편지가 있다고 전해달라고 했어. 거기에 내게 하고 싶었지만 네가 듣지 않았던 말을 다 썼다고 했어. 장모님은 사위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도록 빨간 버튼을 눌렀. 드미트리는 타마라 파블로브나에게 다시 전화하지 않았. 그는 침실로 가서 이불을 젖히고 아내의 필체로 쓴 종이를 집어들었. 그녀는 없을 거야. 읽어봐. 드미트리가 소리쳤다. 아들은 어머니의 손에 편지를 쥐어주고 자신은 눈물을 감추기 위해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 모두 안녕하세요. 직접 만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날 제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권리가 있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33살이고 오늘 밤에서야 여러분 모두가 제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원하는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저를 부려먹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드미트리, 저는 이혼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가정부로 사는 것이 지긋지긋합니다. 마지막 한 방울은 아침의 프라이팬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제가 생일 선물로 받고 싶은 것을 일부러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당신은 제가 그런 사소한 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당신에게 저는 여자가 아니라 요리사이자 청소부입니다.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가정부에게 보석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프라이팬이면 충분합니다. 전이나 붙이고 입 닥치고 있으라는 것. 저는 그 흔한 싸구려 금목걸이 하나 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 보살핌, 당신과 당신 가족을 위한 제 헌신과 애정은 싸구려 알루미늄 프라이팬과 같습니다. 스스로도 웃기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삶에서 당신이 저를 사랑한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은 결혼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당신은 저에게 냄비, 찜기, 그런 것들을 선물했습니다. 저는 심지어 고데기나 헤어드라이어조차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방 용품이 저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이것이 생일 선물입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하인으로만 보는 남편보다는 차라리 남편이 없는 것이 낫습니다. 갈리나 페트로브나, 당신과는 따로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이 작은 미샤가 또 밥을 달라고 울기 시작했. 애 밥 좀 먹여. 료냐가 짜증을 냈. 뭘로? 내 아내는 어디 있어? 올가가 대답했. 부엌에서 뭐라도 찾아봐. 오빠가 대답했다. 올가는 냄비를 덜그럭거리며 기쁜 듯이 소리쳤다. 죽은 끓여져 있었지만 차가웠. 여자는 죽을 그릇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넣었다. 그 사이 갈리나 페트로브나는 계속 편지를 읽고 있었. 당신은 결혼 전에 그렇게 착하고 자상했습니다. 저는 제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거칠해였습니다. 저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우리 결혼 생활 첫 해에 드러났습니다. 당신은 모든 상황을 당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당신에게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돌렸습니다. 올가에게는 그나마 조금 낫게 대합니다. 그러나 드미트리에게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5번째. 그리고 목록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해야 한다는 것들을 남편은 저에게 떠넘겼습니다. 손님 맞이, 요리, 청소, 시중. 당신은 마치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하고 싶다가 항상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생일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생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1년 내내 저를 그렇게 대합니다. 어제 류냐가 여전히 우리 집에서 축하할 거라고 말했을 때 저는 이것이 당신의 짓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갈리나 페트로브나, 당신은 제가 전화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조차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아들을 압박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사이에 심각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대화가 저를 당신의 가족에게서 떠나도록 부추겼습니다. 특히 올가의 뻔뻔함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제 말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제가 당신들 모두의 시중을 들어야 하는 것 외에도 어린아이의 보모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아버지와 사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아내의 말만 듣고 자신의 의견이 없는 공처가들입니다.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의 배우자에게 그녀가 자신의 친척들에게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저를 이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항상 당신들을 만족시켰는데 말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작은 축하는 그래도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제가 몇 가지를 해놓았습니다. 식탁은 직접 차리시고 데우고 접시에 담으세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서비스 직원이 당신의 축하에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스베틀라나. 갈리나 페트로브나는 편지를 끝까지 읽고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 엄마, 그녀를 돌려놔야 해요. 그녀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요? 드미트리가 외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장모님 댁에 가서 굴욕을 당하고 아내 앞에 무릎을 꿇어? 너 정말 그게 필요해? 남자답게 굴어. 엄마, 미샤 잠들었어요. 스베틀라나는 어디 있어? 우리 배고픈데. 이게 무슨 뻔뻔한 짓이야? 격분한 올가가 침실로 들어왔. 올가, 이제 우리는 셀프 서비스야. 냉장고에 뭐가 좀 있어. 식탁 차리. 축하는 못하게 됐지만 점심이라도 먹자. 스베틀라나는 버스를 타고 자신의 고향 도시로 가고 있었. 오랜만에 그녀는 그렇게 자유로운 기분을 느꼈다. 오늘 아침 그녀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자신을 엄마 안녕하세요. 만나서 너무 반가워. 딸아 안녕. 스베틀라나는 점심을 먹으면서 엄마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 딸은 타마라 파블로브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타마라는 때때로 울면서 코를 훌쩍였. 왜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어? 엄마, 그러면 엄마 마음이 편했을까? 나는 네가 나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알아. 게다가 나는 정말로 료냐와 내가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어쩌면 누군가는 그런 관계에 만족할지도 몰라. 나는 그의 눈에서 완전한 무관심을 보았을 때 오늘에서야 남편에게서 떠나기로 결심했어. 나는 그의 삶에 그저 부속품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는 그 목걸이보다 차에 100배나 많은 돈을 썼어. 그 목걸이는 내가 마음에 들어 했던 것. 딸아, 너 지금 그에게 화가 나 있어. 시간이 지나면 용서하고 다시 합칠 거. 모르겠어, 엄마. 내가 감정에 북받쳐서 그에게 편지에 그런 말을 썼어. 그가 내 말에 눈을 감는다고 해도 시어머니는 분명히 아닐 거. 그 가족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 털어놓았어. 이 이야기는 그만하자. 나 오늘 생일이야. 축하해. 딸아, 그러면 저녁을 준비해야지. 그러면 식료품 사러 가. 아니, 그것만은 안 돼. 엄마, 나 내 생일은 레스토랑에서 보내고 싶다고 말했지. 그러니까 레스토랑에서. 좋아. 카페라고 하지. 계획한 바에서 물러서지 않는구나. 너한테 어울리는 옷이나 고르러 가자. 딸이 제안했다. 그들은 아늑한 카페에 앉아 있었고 배경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왔고 친절한 웨이터가 주문을 받았다. 엄마는 고개를 돌리며 주변 환경에 놀라워했다. 20년 만에 카페에 와봐. 예전에는 식당에 더 가까웠는데 지금은 푹신한 소파, 넓은 테이블, 아름다운 장식. 엄마, 어떻게 그렇게 현대 생활에 뒤처졌어. 엄마를 꼭 레스토랑에 데려가야겠어. 직장 구하고 돈 벌고 내 50살 생일에는 더 비싼 곳으로 가자. 타마라 파블로브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네가 너무 보고 싶었어. 엄마, 오늘 또 다른 소원이 이루어진 거 알아? 어제 우리는 만나기를 꿈꿨는데 오늘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잖아. 스베틀라나의 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불안한 듯이 엄마를 쳐다보았. 드미트리? 받아봐, 딸아. 어쩌면 모든 것이 잘 될지도 몰라. 그리고 스베틀라나는 전화를 받기로 결심했다. 타마라 파블로브나는 딸의 표정을 관찰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긴장한 듯 앞을 바라보았고 그러다 얼굴이 부드러워지면서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엄마랑 나랑 카페에 있어. 온다고? 왜?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해? 알았어, 기다릴게. 뭐, 너 데리러 온대. 친척들은 점심 먹고 다들 집으로 갔다고 했어. 그는 이 주말을 우리와 함께 보내고 싶다고 했어. 그리고 일요일에 그를 돌려보낼지 말지 내가 결정할 거야. 편지를 읽고 그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볼 거야. 모두가 내 고백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궁금해. 드미트리는 6시간 후에 스베틀라나의 친정집에 도착했다. 그는 식료품이 가득 든 봉지를 들고 왔다. 아내와 장장모님이 거실에 자리를 잡고 집에서 있었던 일을 듣고 있을 때
류냐는 복도로 나갔다. 그는 리본으로 묶인 큰 상자를 들고 돌아왔다. 열어봐. 남편이 엄숙하게 말하며 아내에게 선물을 건넸다. 스베틀라나는 재빨리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장신구 세트가 들어있었. 목걸이에 어울리는 세트를 골라달라고 부탁했어. 류냐가 감격한 듯이 말했다. 고마워. 너무 예뻐. 스베틀라나가 고마워하며 남편을 껴안았다. 남편의 눈에서 그녀는 다시 자신을 향한 사랑을 느꼈다. 어쩌면 돌아갈지도 몰라. 하지만 다른 조건으로. 스베틀라나는 생각하며 장신구 세트 상자를 닫았다. 다음 날 스베틀라나는 엄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공원을 산책하고 전시회를 관람하고 아늑한 카페에서 저녁을 먹었다. 스베틀라나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자유와 행복을 만끽했다. 일요일 저녁, 스베틀라나는 드미트리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당신 편지 읽었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 알겠어. 진심으로 미안해. 나 당신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 제발 나에게 기회를 줘. 변할게. 당신 말대로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의 의견을 존중할게. 더 이상 내 가족의 강요에 휘둘리지 않을. 스베틀라나는 드미트리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쌓여온 앙금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당신에게 기회를 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먼저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갖자. 일주일 동안 여행을 떠나자. 거기서 당신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그리고 우리 가족 문제는 우리 둘이서 해결하자. 더 이상 당신 가족, 특히 어머니와 올가의 개입은 허락하지 않을 거야. 당신이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이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만들어. 마지막으로 당신, 나를 존중하고 내 감정을 소중히 여겨줘. 나는 당신의 아내이지. 하녀가 아니야. 드미트리는 스베틀라나의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다. 그는 진심으로 변하고 싶었고 스베틀라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다. 일주일 후 스베틀라나와 드미트리는 아름다운 호숫가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함께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밤새도록 이야기하며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했다. 드미트리는 스베틀라나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그녀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스베틀라나는 드미트리의 변화를 느꼈고 그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드미트리는 약속을 지켰다. 그는 어머니와 올가에게 스베틀라나에 대한 존중을 요구했고 더 이상 그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처음에는 갈등도 있었지만 드미트리의 강경한 태도에 결국 갈리나 페트로브나와 올가도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스베틀라나는 드미트리의 노력에 감동받았다. 그녀는 그를 완전히 용서했고 두 사람은 다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스베틀라나는 더 이상 생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생일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매년 생일. 드미트리는 스베틀라나가 원하는 곳에서 그녀가 원하는 방식으로 생일을 축하해 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스베틀라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했다. 몇 년 후 스베틀라나는 자신의 갤러리를 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예술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드미트리는 스베틀라나의 꿈을 응원했고 그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스베틀라나는 자신의 갤러리 개관 파티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서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입니다. 스베틀라나의 곁에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편 드미트리와 어머니 이리나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오랜 친구 아나스타샤도 함께였다. 아나스타샤는 스베틀라나의 어깨를 두드리며 속삭였다. 네가 자랑스러워, 스베틀라나. 너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 스베틀라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 행복의 눈물이 맺혔다. 시간이 흘러 갈리나 페트로브나는 며느리의 성공을 인정하고 그녀를 존중하게 되었다. 그녀는 스베틀라나의 전시회에 자주 찾아와 작품을 감상했고 며느리의 재능을 자랑스러워했다. 올가 역시 스베틀라나에게 의지하는 대신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고 나름의 성공을 거두었다. 미샤는 훌륭하게 자라 스베틀라나를 잘 따랐고 그녀의 작품을 좋아하는 열렬한 팬이 되었다.
어느덧 스베틀라나의 생일이 다시 돌아왔다. 올해는 그녀의 40번째 생일이었다. 드미트리는 스베틀라나를 위해 특별한 파티를 준비했다. 그는 스베틀라나가 좋아하는 예술가들을 초대했고 갤러리 한편에 작은 무대를 마련했다. 스베틀라나, 당신의 40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당신 덕분에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사랑해, 스베틀라나. 드미트리의 진심 어린 축하에 스베틀라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제 인생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덕분입니다. 남편 드미트리, 어머니 이리나, 친구 아나스타샤, 그리고 저의 재능을 알아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베틀라나의 말이 끝나자 갤러리 안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그날 밤 스베틀라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40번째 생일을 축하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녀의 앞날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세월은 계속 흘렀고 스베틀라나와 드미트리 사이에도 아이가 생겼다. 그들은 아이에게 희망이라는 뜻의 나데지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나데지다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스베틀라나는 나데지다에게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쳤다. 갈리나 페트로브나는 손녀 나데지다를 끔찍이 아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고 스베틀라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스베틀라나는 갈리나 페트로브나를 용서했고 두 사람은 진정한 고부관계로 거듭났다. 올가 역시 자신의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스베틀라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스베틀라나에게 의지하는 대신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했다. 스베틀라나의 50번째 생일. 드미트리는 그녀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는 스베틀라나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세계 여행 티켓을 선물했다. 스베틀라나, 당신은 내 인생의 빛이자 희망이야.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세상을 여행하며 당신의 예술적 영감을 마음껏 펼치길 바라. 스베틀라나는 드미트리의 사랑에 감동했고 두 사람은 함께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스베틀라나는 여행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을 창작했고 그녀의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작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스베틀라나는 70세가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답고 열정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갤러리에서 젊은 예술가들을 지도하며 그들의 꿈을 응원했다. 드미트리는 항상 스베틀라나의 곁을 지켰고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했다. 어느 날 스베틀라나는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젊은 예술가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믿고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도 저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스베틀라나의 말에 젊은 예술가들은 큰 감동을 받았고 그들은 그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스베틀라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스베틀라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의 이름은 러시아 예술계의 전설로 남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꿈을 좇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사랑과 용기,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만 있다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스베틀라나. 그녀는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색칠한 예술가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다. 어느 늦은 밤, 스베틀라나는 자신의 아뜰리에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모스크바의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붓을 내려놓고 완성된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림 속에는 젊은 시절의 스베틀라나와 드미트리가 서로를 마주보며 웃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다.
스베틀라나는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담긴 이 그림을 행복의 초상이라고 이름 지었다. 드미트리, 이리 와서 이것 좀 봐. 스베틀라나가 남편을 불렀다. 드미트리는 아내의 곁으로 다가와 그림을 보았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야, 스베틀라나. 당신의 재능은 여전히 빛나고 있어. 이 그림은 우리의 이야기야.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함께 걸어갈 길.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해. 스베틀라나.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드미트리는 스베틀라나를 꼭 껴안았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었다. 다음 날, 스베틀라나는 행복의 초상을 자신의 갤러리에 전시했다. 그림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고, 스베틀라나의 갤러리는 더욱 유명해졌다. 스베틀라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준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고. 바로 우리 곁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는 그곳에 있다고.